초고령 사회 원년을 맞이하여 앤드 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으로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2025년은 명실공히 초고령 사회 원년이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고령 인구 숫자는 1890만 명으로 지금부터 매년 평균 35만 명이 증가한다. 달리 표현하면 앞으로 2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만 모여 사는 원주시. 크기만한 도시가 매년 하나씩 생겨난다는 뜻이다. 3년 전 일본에서 개봉된 플랜 75라는 영화는 국가가 75세 이상 고령자의 안락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를 그린 영화다. 감독은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풍조가 이미 사회에 있는 것 같은 위기감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양이 누적되면 질적인 비약이 일어난다는 말처럼 초고령화는 인간 목숨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릴지 모른다.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이것뿐이겠는가. 쓰나미가 닥치는 것 같을 것이다. 고령자 매년 평균 35만 명 증가. 결정론적 비관론은 경계하고 인구 느는 세계시장 공략해야. 기술의 외혁신 놓치면 안 돼.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다 보니 고령사회를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로 보는 관점이다. 일본처럼 30년 장기 불황에 빠진다.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 축소사회가 된다는 등의 생각들이다.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모르겠지만 사회는 생물처럼 변하기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 도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응전으로 역사는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기술 혁신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미 비트코인과 AI 인공지능라는 돌연변이가 나왔고 양자 기술이 나오고 있다. 2025년 1월에 개최된 CES CONSUMER 일렉트라닉 쇼는 AI가 중심이었다. 급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벗어나 로봇과 결합되어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I는 로봇의 두뇌나 마찬가지이니 로봇이 퀀텀 점프로 진화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고령 사회는 이러한 첨단 기술의 수요자가 되고 있다. 그 수요는 요양 로봇, 돌봄 로봇, 외골격 로봇,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확장된다. 첨단 AI 기술을 고령 사회에 접목하는 것을 시도해 볼 만하다. 부족한 노동력을 기술로 보완할 수도 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고령화되었고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 전에 고령화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절묘한 교차점에 있다. 고령사회 극복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그 기술을 고령화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도 있다. 둘째, 해외의 길이 있다. 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한다. 자산관리, 요양, 헬스케어 등은 성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수 산업이 장기간 정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럴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수출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출은 자국의 인구 구조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글로벌 경제는 확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수 산업도 수출 산업화 될 수 있다. 식품은 내수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K-컬처의 붐에 힘입은 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외국인의 한국 내 지출도 마찬가지다. 해외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놀러와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에서의 산업 구조는 우리의 인구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해외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셋째, 노년 부양비라는 숫자의 양적인 굴레에 빠지지 말고 숫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이 값은 앞으로 너무 압도적으로 커져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두려울 정도다. 하지만 15세에서 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인 노년 부양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노년 부양 비율을 보고 운명론에 빠질 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혁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혁신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IT 혁신이 일어난 1990년대 중반 2030대 인구는 총 인구의 38% 정도였으나 2040년에 이 비중은 19%에 불과하게 된다. 인구수로는 각각 1,700만 명과 900만 명 수준이다. 양질 전환은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혁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탄탄히 마련하는 게 너무나도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의 원년부터 우리나라 고령사회 시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간다. 운명적 굴레에 빠지는 관점을 경계하고 기술, 해외, 혁신이라는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마저 놓치면 희망은 없다. 어느 관리소장의 하루. 휴일인 토요일에 친구와 충무로에서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다. 필자는 광화문 사무실에 휴일에 나오니 지하철 타고 만나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는 평일에 점심을 했는데 친구가 올해 2월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휴일에 보자고 한다. 지하철을 타고 충무로로 나섰다. 친구는 전화로 장충동에서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충무로에서 보자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장충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수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떠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래를 봄비를 맞으면서 충무로 걷는 길이라는 현인의 서울야곡으로 착각을 한 것이다. 하여튼 이러한 우연으로 본의 아니게 필동길을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친구는 퇴직 후 2년 정도 쉬다가 올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었다. 관리소장 맡은 이후 만난 첫 모습은 이전에 비해 생기가 넘쳐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은 작은 단지를 맡는 3년 수습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더 큰 단지로 옮기고 월급도 많아진다고 한다. 처음 몇 달은 소장이 모든 일을 해야 해서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 별로 바쁘지 않다고 한다. 격리일이 좀 부담인데 영수증 처리 등 몇 달은 본인이 하다가 자기 돈으로 외주를 주었다고 한다. 지금은 혼자 일을 처리하지만 3년 후에 큰 단지로 가면 관리 과장 등이 있으니 오히려 일이 편해진다고 한다. 정년을 물어보았다. 정년은 없는데 대략 75세까지는 일을 하고 앞으로 장수 시대에는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오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필자의 다른 친구는 건물 2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65세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요즘 물어보면 최소 70세까지는 해볼 생각이라고 한다. 친구는 정년 퇴직하고 처음에는 감정평가사 공부를 했다. 알다시피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다. 12년 공부를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다. 노후의 시간도 많지 않은데 합격이 불투명한 자격증에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 것 같아 주택관리사로 바꾸었다. 행정고시 합격해서 들어온 친구의 직장 동료도 퇴직 후에 주택관리사. 합격해서 일찌감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한다는 말에 힘을 입은 것이다. 주택관리사는 곧 바로 합격했다. 2개월 전에 관리소장 수습으로 일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길래 적응을 잘할지 걱정이 되었다. 평생 큰 회사의 사무직과 해외에서 일을 했는데 작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 일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눈높이를 낮추고 잘 적응할까? 그런데 만나보니 기우에 불과했다. 감정평가사 포기하고 주택관리사로 바꾸어 빨리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했다. 3년 후면 수습을 떼게 되고 또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문성이 높아져 연봉도 많아진다고 한다. 받고 있는 연금에 관리소장 월급을 더하니 노후에 걱정할 바 없는 소득이 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들은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뒤에 나왔다. 자신의 소소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필자가 충무로는 커피값이 싼 것 같다고 했더니 자신이 근무하는 곳은 이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다. 한 잔에 2천만 3천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10분 정도 걸어 나와서 햄버거를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행복하다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햄버거를 사 먹고 돌아올 때와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햄버거를 사 먹고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일화를 또 이야기했다. 더운 날에 마스크를 쓰고 왔길래 물어보았더니 한 달에 2번 거래 은행을 가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이 친구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마스크를 20장이나 주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 비축해 놓았던 마스크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마스크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이제 소소하게 은행의 창구 직원과 이런저런 말을 하나 보다. 친구는 일자리를 가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소소한 행복도 찾은 것 같다. 알랭드 보통은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일의 장점에 대해 정신을 팔게 해준다. 우리의 불안을 이를 통해 성취 가능한 몇 가지 목표로 집중시켜준다. 우리에게 뭔가를 정복했다는 느낌을 준다. 품위 있는 피로를 안겨준다. 식탁에 먹을 것을 올려놓아준다. 5가지를 말했다. 친구에게 일터에서 시간 날 때 책을 볼 수 있어서 좋겠다고 했더니 요즘은 책을 읽지 않는다고 했다. 일터에서 남는 시간에는 멍 때리고 집에 돌아오면 드라마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그리고 여생은 그냥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고 한다.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알랭드. 보통이 말한 일을 함으로써 변하게 되는 5가지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은퇴 생활새 유형. 동기들을 만나보면 퇴직 후의 생활이 다양하다. 최근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택시를 몰고 있다고 했다. 그 전에 소파에서 주로 지낼 때에 비해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좋아 보였다. 아파트나 건물을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다. 과감한 변신과 적응력은 존경할 만하다. 공통점은 전문직이든 아니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 후 노년에는 어떤 활동이 바람직할까?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는 3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분리 이론 디싱게이지먼트 실이이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이 점차 사회적인 역할에서 물러나고 사회도 점진적으로 노인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은퇴의 글자적 의미가 물러나서 숨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하는 자신을 보며 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나며 사회는 노인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다른 역할로 대체하려 한다. 노년기에 시골에서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는 생활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이는 노년의 삶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대 노년의 삶에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이유다. 둘째, 활동 이론 액티버티 실이이다. 이는 노년에도 중장년의 사회적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일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본다. 중장년의 활동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수준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활동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노년기에도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중장년의 역할을 상실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일이나 자원봉사처럼 일생을 현역으로 보내는 생활을 말한다. 서구 사회에서 행해지는 노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혹은 필자의 친구처럼 건물을 관리하거나 택시를 몰 수도 있다. 개인의 활동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모두 주어진다. 다만 무작정 활동을 해야만 하는 강박적 상황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활동을 함으로써 행복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만 치중한 감이 있다. 셋째, 지속 이론 칸터누어티 시리우로 이는 퇴직 전후의 생활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는 노년기에는 중장년기의 삶의 방식, 습관, 역할을 지속하거나 약간 변화하는 것을 바람직한 적응 방법으로 본다. 이전의 역할과 활동을 유지하거나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하여 노년기의 삶에 통합한다. 필자는 투자와 은퇴 관련 일을 하다가 이 둘을 결합하여 은퇴 자산 관리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지속 이론은 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취미와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 유지, 직업적 정체성 유지, 개인적 가치의 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즐겼으면 노년에는 가벼운 등산이나 휴양림에서의 산책이 지속에 해당한다. 젊었을 때의 친구와 직장 동료를 노년기에도 만나면 관계의 지속성이 된다. 필자는 퇴직한 직장 동료와 2달에 한 번 모임을 갖는다. 중장년기의 일을 그대로 하지 않지만 변형하여 할 수 있다. 교사로 일했던 사람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강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오래 일했던 사람은 바람직한 금융생활에 대해 강의할 수 있다. 환경보존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노년기에 환경 관련 일을 할 수 있고, 혹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젊을 때 소홀히 한 종교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지속 이론은 과거의 경험이 이어진다는 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노년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세 이론 중 어느 하나가 가장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의 기호와 처한 상황,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지속 이론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 30년을 은거하면서 살 수도 없고 분리 이론, 사회적 활동이나 일에 강박적으로 얽매일 수 있기 활동 이론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활동을 해야만 하는 활동 이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정년이 빠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럼에도 노년의 삶을 좀 더 길게 본다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생활 패턴 등 삶 전반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어야 할 듯하다.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하는 베이비 부머들은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다. 분리하여 은거하거나 사회적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종합적인 노년의 삶을 계획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 취미와 여가, 관계, 신념 등이 모두 해당한다. 젊었을 때 자신의 경험을 종합적인 견지에서 지속성을 이어가면 장수, 사회에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창의성을 덧붙이면 금상첨화다. 노년 지혜에서 초월로. 노년의 특징은 지혜다. 지혜는 젊을 때 축적한 지식과 경험의 양이 숙성하고 발효하면서 탄생한다. 지식과 경험이라는 양의 축적이 지혜라는 질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노인은 도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인은 도서관의 책들이 발효되어 나온 화합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지혜가 자신의 노년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100세 시대의 지혜만으로 노년은 충분할까? 심리학자이면서 발달 심리학의 대가이기도 한 에릭슨이. 에릭슨은 사람들이 90세 이상 장수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람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치 역방향으로 진행하듯이 서서히 능력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그 의존에는 공포가 있다. 내가 마음 놓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돌보러 들어왔을 때 크게 불안해하는 이유다. 이는 갓난아기가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최초의 근원적 공포와 비슷하다고 한다. 전적으로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아기는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공중에 던져도 웃고 전쟁터를 지나가도 엄마 등에 붙어 있으면 잔다.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에릭슨은 힌두교의 가르침에서 나오듯이 아기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를 신뢰하여 팔다리의 힘을 빼고 모두 맡기는 궁극적인 해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았다. 우리가 노년에 나를 전적으로 맡길 대상은 어디에 있을까? 부모님은 세상에 없다. 있다고 한들 이제는 전적으로 맡길 대상도 아니다. 친구나 배우자도 아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의 8발달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92세에 세상을 떠나고 공동 연구자였던 부인이 에릭슨 사후에 한 단계를 추가해 9단계 인간 발달 과정을 발표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노년 초월주의 RONTRANSCENDENCE이다. 8단계의 성숙과 지혜에서 9단계의 초월이 더해진 셈이다. 노년 초월은 스웨덴의 토른스타멜 TORNSTAM 사회학 교수가 처음 주창했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이 인생의 전반적인 시각을 자기를 초월하여 광대하고 무한대인 우주로 이어지는 정신세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적으로 신뢰할 대상을 거기에서 찾으면 노년 상실의 불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찾는 안정은 노년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고립감, 질병 등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토른스탐은 노년 초월의 3가지 측면을 설명했다. 첫째, 우주적 차원이다.
우주, 시간, 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깊게 느끼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삶의 신비를 더 받아들이는 차원이다. 둘째, 자기 초월이다. 물질적인 소유나 말초적인 관심에서 영성, 성찰, 내면의 평화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이다.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며 개인적 성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혼자 있다고 해도 외롭지는 않은 상태이다. 지혜는 삶을 이해하고 또 삶과 화해하는 능력을 키워주지만 지혜만으로 삶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상실의 궁극적 단계는 나의 상실, 나의 소멸이다. 이런 궁극적 소멸에서 오는 불안의 문제를 지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지혜를 넘어서 초월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철학자나 종교인이 추구하는 주제이지만 100세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하다. 초월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어떤 사람은 예술적 창작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초월을 추구하면 된다. 필자는 종교의 방식으로 이 길에 발을 딛고 걸어가고 있다. 이 길은 지식이 쌓이는 것과 달리,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 것과는 또 다른 길이다.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도 초월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다. 장수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을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기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초월을 추구하는 시기로 볼 필요가 있다. 초월이 주는 다양한 추상적 편익들이 있지만 잘 와닿지 않는다. 그냥 노년의 초월은 불안해지는 노년의 삶에서 나를 맡길 대상을 찾는 것으로 목표를 두자. 이를 통해 아기 때는 우리가 엄마 등에 업힌 평안함을 누렸다면 노년에는 초월적인 존재의 등에 업힌 평화를 추구해보면 어떨까 한다. 지혜에서 초월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 오후의 삶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